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12월 FOMC 결과 이후 연말 산타랠리의 시동을 거나 싶었습니다만 어제 공개됐던 오라클 실적이 기업들의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키운 상황이 됐습니다. 기술주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조라고 얘기는 됩니다만 우리가 워낙 나스닥만 봐서 그런데요. S&P 500과 다우, 러셀 2000까지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에 지금 나서는 양상이에요. 워낙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나스닥 중심이다 보니까. 자, 어제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오라클은 두 자릿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장이 열리니까 10%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돈 데다가 또 지출 계획 상향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라클의 9월에서 11월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또 향후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수익성 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에서 비용만 계속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AI 거품론을 다시금 깨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반면 브로드컴은 간밤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AI 수요에 힘입어 향후 전망도 좋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브로드컴은 맞춤형 AI 칩으로 엔비디아의 GPU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꼽히면서 투자자들이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어닝콜 확인해 봤을 때는 일단 AI 쪽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제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도 하락하는 모습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거품론이 관련 기업의 실적이 공개될 때마다 고개 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마이크로 실적도 관련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간밤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겹쳤죠. 파월 의장이 살린 시장을 오라클이 끌어내리면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이후 내년에도 금리 인하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우량주와 중소형주들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실망스러운 오라클 실적은 기술주들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럼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34%, 0.21%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홀로 0.26% 빠졌습니다. 또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라클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AI 버블론이 재점화되자 빅테크 기업들의 투심도 가라앉았습니다. 오라클은 이미 부채로 자금 조달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 부채 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적게 나오면서 AI 수익화가 멀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여기에 지출마저 더 늘린다고 밝히면서 AI 비투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1% 넘게 급락했고요. 알파벳도 오늘 2.27%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만 오늘 주가가 1% 넘게 올랐는데 간밤 디즈니가 오픈AI와 1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오픈AI가 업그레이드된 챗 GPT도 발표하면서 최대 파트너사인 MS 주가도 함께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브로드컴은 정규장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늘 주가가 1.6%나 떨어졌는데요. 조금 전에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매출은 180억 달러로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역시나 AI 반도체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실적을 떠받쳤는데요. 이 AI 칩 매출은 110억 7천만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 107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또 여기에 브로드컴의 CEO는 다음 분기에도 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1분기 가이던스를 내놨고요. 또 다른 호재가 있었죠. 브로드컴은 꾸준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주당 배당금을 59센트에서 65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시간 외에서 3% 넘게 오르다가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아쉽게도 주가가 다시 하락세를 돌아섰는데요. 이 컨퍼런스 콜이 끝난 후에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지 종합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시 시총 10위까지 시총 상위 종목도 보면 이어서 테슬라는 1% 넘게 오늘 떨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X의 IPO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일라이릴리는 큰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1% 넘게 강세 보였는데 일라이릴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것 중 가장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고 이 무릎 관절염 통증 완화 효과도 확인된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지표도 확인해 보면 어제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요. 실제로 오늘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3만 6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 대비해서 4만 4천 건 늘어났고요. 이 증가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 수치가 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한 계절 조정 영향을 받은 것인지 혹은 고용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보면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는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9월 무역 적자는 52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10%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수출이 전달보다 3% 늘어난 가운데 수입이 0.6%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무역 적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은 의약품과 금의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미리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가 이게 다시 재조정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순수출은 3분기 GDP 성장률에 1%포인트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GDP 개선에 들어가는 도매 재고 역시 오늘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9월 도매 재고는 0.5% 증가했고요. 예상치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장비와 금속과 전기 제품에서 재고가 늘어나면서 전체 수치를 견인했는데 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애틀랜타 GDP 나오는 4분기 GDP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데이터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는 잘 버티고 있고 고용 시장은 약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채금리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오라클의 어닝 미스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하락했는데요. 간밤 10년물 금리는 소폭 내려갔고요. 2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금 가격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한동안 이어져온 팽보세를 끊고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다시 온스당 4,300달러에 안착했고요. 국제유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운송 선박을 추가로 더 납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간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냈습니다. 오라클이 꺼뜨린 AI 불씨를 갓갓으로 살려내나 싶었는데 아직은 뒷심이 부족한지 주가는 시간에 걸해서 올랐다 내렸다 요동치고 있는데요. 숫자부터 살펴보면 매출과 주당 순위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 살펴보면 이번 실적이 잘 나온 데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제시되면서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브로드컴은 AI 판매 호조에 힘입어 다음 분기 매출이 1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월가가 제시한 183억 달러보다도 한참이나 높은 숫자를 찍은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조정 마진도 예상치를 웃도는 67%로 제시했고요. 여기에 최근 구글의 약진으로 AI 시장 메인 재료로 떠오른 맞춤형 칩 그리고 AI 네트워킹용 반도체 등 관련 매출 역시 전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맞춤형 시장을 장악한 브로드컴의 호실적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게 특히 더 반가운 소식이겠죠. 최근 구글 TPU 말고도 엔스로픽과 오픈AI로 알려진 신규 고객사 2곳까지도 확보한 만큼 당연히 여기 들어갈 HBM 수요도 덩달아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선 실적 퀀텀 점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는 만큼 오늘장 두 기업 움직임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기도 했던 곳이죠. 리비안이 첫 AI 데이를 가졌는데요. 직접 만든 자율주행 칩과 AI 비서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향후 출시할 차량의 자체 칩과 새로운 라이다 센서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탈 엔비디아를 선언했는데요. 기존 엔비디아 칩 기반 시스템보다 4배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자신했지만 시장에선 구체적인 성과나 상용화 시점이 불확실한 데다 가뜩이나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마당에 리스크만 키우는 꼴이란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회사의 주가는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거센 추격에 화들짝 놀란 오픈 AI가 새 인공지능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 버전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인데요. 새롭게 선보인 GPT 5.2 모델은 이전의 즉답, 사고 모드에 더해서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3가지 모드로 구성됐고요. 사측은 해당 모델이 여러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다시 제미나이를 앞섰다 주장했습니다. 제미나이의 약진에 사내 적색 경보까지 발령해가면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개발에 몰두한 결과물인데, 샘 올트먼 CEO는 제미나이 3가 우려만큼 강한 충격을 주진 않았다면서 내년 1월이면 코드 레드를 해제하고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SK온이 포드와 결별하고 각자 노선을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세운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3년 반 만에 해체하기로 했는데요. 테네시 공장은 SK온이, 켄터키 공장은 포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포드가 매년 조 단위 적자를 내는 등 최악의 전기차 부진을 이어가면서 사업 유연화, 재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각자 길을 걷기로 한 모습인데요.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사 수주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포드라는 고객을 잃었지만 앞서 닛산으로부터 15조 원 규모의 수주를 해둔 게 있고, 또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업계선 이번 결정이 K 배터리 기업들이 합작 모델과 단독 노선 사이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스트래티지의 수장이자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가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MSCI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10페이지가 넘는 서한을 보내 가상자산 보유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제안은 부당하고 해로운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까지 꺼내들면서 시대착오적인 차별이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MSCI는 가상자산에 대한 노출이 과도한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JP모건은 스트래티지가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28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대규모 자금 엑소더스를 우려한 만큼 시장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다음 달 15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한 반중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 개미들의 중국 주식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레드테크 주식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연초 딥시크 충격 이후 눈을 돌린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주들을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알리바바 같은 대표 기업의 주가는 80% 넘게 폭등했고, 세계 최대 펀드인 블랙록은 지난 7월부터 중국 기술을 추적하는 ETF로의 자본 유입이 미국 기술 ETF를 앞섰다 밝혔을 정도입니다. 노무라는 이 같은 흐름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미국 개미들의 자금 유입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특히 중국 AI주의 주가 수익 비율이 미국 빅테크들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훨씬 낮기 때문에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착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후속 조치를 통해 2026년에만 수도권에 2만 9천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8일에는 세종에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공주택 사업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공공주택은 공사비와 분양가가 낮아 대형 건설사의 참여 유입이 크지 않은 만큼 이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한 중소형 건설사에게는 반면 매력적인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건설 중소형 관련 종목들 살펴보면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 상지건설도 18%대 급등세 보였고, 일성건설도 15.37%, 한신공영까지 13%대 상승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기대감에 수혜주들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과 관련해 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측과 사전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양고속, 천일고속에 이어서 대성산업도 수혜주로 구상했는데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터미널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핵심 부지를 보유한 사실이 다시 조명됐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도시구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장기간 저평가됐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이슈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동양고속과 천일고속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대성산업도 상한가 마감, 신세계까지 4.28%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410조 원이 넘는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올해 들어 코스피 급등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부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은 신용 융자 매수가 불가능하고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 종목은 지정 당일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달에만 투자 경고를 받은 종목들 어제 마감가 살펴보면 SK하이닉스 3.75%, SK스퀘어도 5%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대로템도 4.17%,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도 6.40% 하락 마감했습니다. 의료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을 이끌기 위해 공공보건 의료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하고 의료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의료 데이터 이용권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면 스피어가 17%대 급등했고 드림 CIS가 12%, 마지막으로 딥노이드까지 5.8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 강하게 출발했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였죠. 오라클 실적 부진과 SK하이닉스 투자 경고에 우리 시장 기대했던 안도 랠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며 미증시는 기술주에서 가치주와 금융주로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떨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0.6% 하락해 4,110선이었고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약했는데 미국의 3회 연속 금리 인하에도 미국과 일본 금리 차이가 축소된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되돌림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사실 뜯어보면 양시장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투톱이 장중에 하락하면서 지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장중에 수급적인 변동성 컸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3,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 역시도 4천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다만 기관 홀로 7,753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그리고 개인이 46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만 기관 34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내내 상승하다가 막판에 0.7% 가까이 내렸고요. SK하이닉스는 장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3.8% 가까운 약세였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10위권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ABL바이오, 펩티론 등이 3% 내외의 약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60전 상승한 1,47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환율 큰 반전을 꾀하지 못했는데요. 야간 거래에서는 하락하나 싶었지만 다시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의 대규모 투자 우려로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재점화되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71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1,470원대 초반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줄 투자 뉴스들 챙겨보시죠. 우선 반도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오라클 실적 부진 이슈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소폭 하락했지만 오라클 한 회사만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달라지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다음 주에 미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개선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새벽에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낸 점도 반도체 투톱의 호재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단의 경우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액이 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현대차그룹의 북미 지역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이 내년 초에 열리는 북미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6에서 로보택시 상업화를 위한 비공개 기술을 시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목표 수준의 성능이 입증되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자율주행 섹터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포드와의 미국 합작 법인 체제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결정이라고 밝혔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결정 이후에 주가는 앞으로의 배터리 자산과 생산 규모 추가 재편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와 자율주행, 2차 전지 관련한 소식들 오늘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는 산일전기와 한화엔진, LGCNS, 이수페타시스, 현대오토에버, 파라다이스 등이 편입되고요. 8개 종목이 편출됩니다. 코스닥 150에서는 펌텍코리아와 BHI, LS 마린솔루션, 유일로보틱스, 유진로봇 등 16개 종목이 편입되고 16개 종목이 빠집니다. 한편 오늘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 전문 기업인 쿼드 메디슨이 코스닥상에 상장합니다. 새내기주 주가 추이도 확인하시죠. 오늘장 체크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로봇주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럼 이제 프리마켓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다우존스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지만 오라클이 폭락하면서 나스닥은 하락했죠. 은행과 헬스케어 섹터가 뛰었는데 국내 증시 이런 분위기 반영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107,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보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34% 내림세로 44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 가까이 올라갑니다. 297,500원. HD현대중공업도 0.2% 반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56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은 4.5% 크게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43만 3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8% 가까이 반등하며 17만 5,100원. ABL 바이오도 1% 가까이 반등합니다. 19만 8,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강세로 47만 2,500원. 리가켄 바이오가 강보합권 정도고 HLB가 0.2%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4만 8,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던 국내 증시, 오늘은 다른 분위기 보여줄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섹터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고 보니까 주요 기술주들 하락했고 오늘 실적 발표한 브로드컴 시간 외에서 변동폭이 10%포인트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엄청나네요. 아니 뭐 오라클은 어느 정도 뭐 이해는 가는데 네. 저렇게 빚을 많이 내면서 네. 나중에 감당이 되겠나 하는 우려잖아요. 그렇죠. 아니, 브로드컴은 좋았는데 왜 네. 저렇대요? 그러게요. 아니, 뭐 모르는 게 없는 우리 이정민 앵커가 설명 좀 해보세요. 저 모르는 거 많고요. 조금만 알아요. 아니 아침에 7시에 네. 어닝콜 시작하길래 이제 봤더니 네. 그 AI 쪽 매출 얘기 나올 때는 그때는 올랐어요. 시간에서 한 $420 넘어섰는데 장은 끝나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 콜 하는 7시 중에 할 때 그때 이제 AI 쪽 매출 먼저 얘기할 땐 좋았으니까 올랐는데 그 이후에 AI 쪽 아닌 쪽 매출 얘기할 때는 그쪽에선 지금 약간 답보 상태거든요. 그게 나오니까 또 주가가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사실 한 달 동안 13%가량 올랐거든요. 그래요. 예. 글쎄요, 떨어진 이유를 제가 어떻게 사실 알겠습니까? 뭐 시장 가지고 왜 그 뭐 사후적으로 자꾸 네. 이유를 찾으려 하는데 그렇죠. 그 어떨 때는 보면 좀 막힐 때가 많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백선태님 나오시는구나. 아실란가 모르겠다. 바로 그 질문부터 여쭤볼까요? 예. 오늘 상상인증권 백영찬 리서치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선태장님. 센터장님 오신 거 보니까 또 한 달이 지났구나. 네. 이래저래 백선태장님 한 12번 보면 한 해가 가는 거네. 올해 마지막이네요. 올해 마지막이네요. 예, 좀 자주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나와서 좀 죄송하고요. 예. 내년에는 한 달에 좀- 2번 나오시기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예. 예, 예. 지금은 그렇죠. 예. 앞으로 그래요? 2번 계획 있으신 예, 거 아니에요? 예. 아침 고려하겠습니다. 예. 네. 아침 바쁜 시간에 여기 멀리 상암까지 오시느라고 네. 늘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들끼리 지금 넋두리를 했습니다만 예, 예. 아니 뭐 다 사실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는 게 다우는 확연하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제 종가 기준이고 장중 최고치 6,220을 넘으려면 조금은 더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직까지 뭐 이중 천정의 가능성도 남겨둬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뭐 저렇게 돈 풀겠다고 금리 내리겠다고 하니 걱정은 없는데 네. 우리는 이제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이 표현 말고 뭐 좋은 거 없을까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나스닥 쪽에 많으니까 네. 나스닥을 먼저 시세에 눈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지금 뭐 오라클하고 브로드컴하고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걱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어제 시장 종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우존스는 올랐는데 예. 죄송합니다. 지금 나스닥은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AI 버블론, 그 다음에 뭐 제미나이 3에 대한 충격, 그 다음에 일부 기술주들 사실은 말씀하신 브로드컴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컨퍼런스 콜 이 중간에 주가 변동성도 컸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S&P,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서 어떤 뉴스에 대한 경계, 호재보다는 악재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네네. 그냥 주가가 오르면 지금 YTD로, 그러니까 연초보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으면 예. 여기서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해서 뉴스를 안 듣는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예. 만약 거꾸로 역지사지 생각하면 투자 인베스터 입장에서면 예. 당연히 내가 투자한 선택의 주가가 올랐으면 좋은데 더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때마침 12월 현재 뭐 기술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투심은 전반적으로는 일단 좀 의심하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든 딱 보고 무조건 뭐 열광한다기보다는 네.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건 맞지만 뜯어봐야겠는데라는 그런 마인드. 근데 이러다가 주가가 또 횡보를 하고 좀 약세를 보이고 다시 또 1, 2월이 되면 우리 뭐 삼라만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옛날에 뭐 일본 투자자들이 썼던 책들, 예. 투자의 사계절이라는 제목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 결국 지금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다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의 문제나 AI의 진짜한 버블이 아닌 이상은 좀 이 정도의 조정은
감내하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옳은 거에 비하면 뭐 네.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정이 건전한다는 말씀도 투자자한테는 좀 결례일 수 있는데 좀 어쩔 수 없는 조정이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상승만큼 무서운 악재는 없어요. 정시 경험 중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실 거예요. 예. 아유, 그리고 그거부터 지금 좀 순서 무시하고 궁금한 것부터 이제 여쭤보면 네. 어제 SK 하이닉스 말입니다, 센터장님. 아니 그 쭈쭈쭈쭈쭈 막 정신없이 계속 올라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뭐 얼마 올랐다고 그 시총 큰 그리고 지수 영향력이 큰 거기다가 투자 경고였나요 어제 나온 게? 네네네. 그 배경이 뭡니까? 단기 급등과 급락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일별 변동성, 그다음에 주간 변동성, 월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지수 예. 대비 변동성을 맞아요. 보실 겁니다 아마. 거래소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막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간,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기간 동안 지수 대비 변동폭이 얼마나 컸느냐, 그리고 장중의 변동폭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컸느냐 이런 걸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물론 그런 뭐 투자 경고 조치나 뭐 이런 메시지를 안 하는 게 좋았겠지만 뭐 그게 아마 내부 규정상 그런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이 개량적으로 나오면 그게 삼성전자라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제 말 뭐 어느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부 규정이 있어요, 분명히. 네. 투자 감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동성 높은 주식에 대한 미리 사전에 경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기업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네. 전혀 다르고 네. 최근에 주간이든 월간이든 지수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장중 그다음에 장 마감에도 변동성이 컸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컸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냥 인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꼭 뭐 나쁘게 꼭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근데 상황이고. 이제 말이 조금 이제 좀 어감은 약간 약간 답답하면 어감이- 투자 경고? 그럼 투자하지 말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약간 투자 유의 종목 아니면 변동성 유의 종목 이런 말이 있을 텐데. 네. 그죠?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 유의 종목이라고 하면 좀 더 길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길어서. 근데 이제 기른 거는 짧은 건 더 중요한 게 보다 왜냐면 이게 임팩트가 제가 잘 네. 저희 증시에 있는 분들도 그 말이 약간 이렇게 조금 맞아요. 어려운데 네. 증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투자 경고를 하면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뭐 작전주 같아요. 일단 딱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좀 표현을 어떻게 좀 정확히 바꿀 것인가 문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저렇게 되면은 그걸 못 한다면서요. 신용 미수로 이제 네, 제가 살 수가 알기로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신용이나 미수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강화 조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것만큼 속칭 뭐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주식으로 그 충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반대 매매가 네.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유의 종목이나 경고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좌우지간 저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네. 어제는 좀 뜬금없다 싶었던 게 아니 뭐 요즘 우리 지수 뭐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거 변동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웃을 게 지수 한 2% 안팎으로 움직이는 날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구장창 쉼없이 급등 할 때 대비 지금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레벨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와중에 투자 경고라고 하니까 뭐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내부적으로 분명히 그 관련된 규정과 기준이 있으니까 한 거일 겁니다. 다만 근데 최근 대형주들 변동성이 좀 컸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대자동차도 당일 하루에만 뭐 11%씩 상승한 날이 있었어요. 장중에. 네. 그래서 사실 대형주 시가총액이 뭐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하루에 11%, 뭐 만약에 아침에는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종가로 11% 끝나면 장중 변동성 1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예. 시가총액이 5등 안에 드는 기업이 그 정도면 좀 변동이 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봐도 정량적으로 나온 것 같고 다만 투자자분들이 요거에 대한 용의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반도체 산업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의 그냥 변동성만 보고 판단한 거 뭐 나온 조치니까 네. 그거를 잘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도 어제 28%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네. 것들은 좀 문제라기보다 조금 뭐 어떤 변동성이 되게 약간은 단기적 우려스러운 건 있죠.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된 네.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용어가 약간 좀 그럴 수 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는 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예, 저보고 참 아는 게 너무 없다가 진행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아닌 말로 지금 무슨 뭐뭐 건설 할 것이 이런 것들이 투자 경고 아닌가 싶은데. 그게 이제 그 레코드를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간, 월간 제가 보기엔 한 달, 두 달 정도의 트래킹을 계속 하면서 지수의 변동성.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뭐 쉽게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삼천단 제약이나 이런 기업들 예전에 생각해 보면 뭐 너무나 많은 급등을 했을 때 결국 두 달, 세 달 뒤에 투자 유의 종목이나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또 보시면 처음 보시면은 저 친구 또 하이닉스 들고 또 열받았구나 하시겠는데 그게 그거보다도 왜 심판도 축구 심판 중에 휘슬 자주 부는 양반하고 네, 예. 어지간하면 이렇게 넘어가주는 심판이 있잖아요. 저는 휘슬 너무 자주 부는 심판 싫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질 듯 하다가 공 들고 그냥 가는데 공 몰고 가는데 거기서 기어이 휘슬을 불러서 거기서 공 놓고 새로 시작하니까. 끊기죠 또. 예, 뭐 저는 뭐 저희 거래소 편을 들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부 감사팀도 있고 규정도 있는데 만약에 그 변동성을 엑셀로 이렇게 추적할 텐데 저희 리서치 센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받거든요. 근데 분명히 주가 이상 징후가 있었고 그 내부 규정에 어긋나서 지정돼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크다는 이유로 빼버렸다. 예를 들면. 근데 나중에 그게 감사에 걸렸다. 그럼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의 어떤 규정에 준수했다면 뭐 좀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한가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판 얘기는 저는 심판 얘기로 비유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자주 느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전지 그때 광풍이 불었을 때 2020년, 21년 그때 그럴 때 진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예. 정말 근본도 없는 회사들, 실체도 없는 것들 그렇게 난리치고 마바라들 나와서 설칠 때 네. 예. 아니, 저기 그런데 여기 AI 버블론 내지는 AI 뭐 피로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견해는요. 사실 저도 뭐 AI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네. 저희 하우스에 AI 그리고 그 반도체 전문가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쓰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과거 우리가 봤던 닷컴 버블이라든가 근데 과거 버블하고는 두 가지 이유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구체성이죠, 구체성. 이 구체성이 뭐냐면 AI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챗 GPT부터 제미나이 3부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막 출렁이 왔던 이유는 뭐 많다 적다 떠나서 그 쉽게 말하면 GPU 매출이 어디로 간 거냐, 그게 어디서 팔린 거냐, 그리고 다시 뭐 재고에 쌓인 거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시간의 어떤 타임렉과 제품 매출이 나가는 시간에 갭은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고가 어딘가 먼지 쌓인 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건 데이터 센터나 AI를 쓰는 측면에서는 짓고 있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거 닷컴 버블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가상의 세계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좀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진화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 수 있죠. 지금 제미나이 3 다음에 또 오픈 AI가 또 소런 GPT를 발표했고 그러면서 상호간의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버블과는 다른데 다만 이제 좀 아쉽다기보다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 속도와 선제적으로 기술이 앞서가는 속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적이 쓰는 GPT든 로봇이든 아니면 AI의 로직이든 그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용 속도와 기술 개발 속도와 격차가 아직까지는 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쪽의 매출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행해서 우리는 그 기술을 뭐 10년 동안 10년 써야 그게 따라간다면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은 너무 섣부른 뭐 버블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AI에 대한 버블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밤에 보면은 이제 뭐 다우라든지 S&P 500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 뭔가 기술주들에서는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니까 뭐 비자 이런 금융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1112 헬스케어 쪽 아니면 또 소비재 쪽 이쪽으로 매수세가 지금 간 상황인데 이거를 일시적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일까요?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추정했던 산업에 대한 4분기 추천 업종, 그러니까 바이오, 바소반전이라고 바소반, 이게 좀 입에 잘 안 붙어서 좀 죄송한데
바이오, 소비재, 반도체, 네, 전력기기라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네. 그 구성을 보면 그게 성장주와 지금 아까 말했던 가치주가 좀 내재돼 있죠. 바이오 같은 건 성장주지만 네. 소비재나 전력기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성장주고요. 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도 일정 부분은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1분기 내에는 다시 저는 좀 색깔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 버블론 경계론이 나오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2, 3월 중에는 이제 2026년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과 그다음에 매출액 계획 그리고 일부 있었던 그때쯤에 또 가치주도 올랐을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가치주도 올랐겠죠. 11월, 12월, 1월, 2월. 예. 그럼 가치주에 대한 경계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가치주 주가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오르고 경계. 나면, 그때 가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월, 3월에 또 장의 색깔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성장주가 또 조금 부각을 받을 텐데 역사적으로 많은 이 증시의 승리자들이 성장주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장주가 성장을 멈추면 좀 아쉽지만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이 추세가 바뀌면 또 성장주가 그동안 못 올랐던 걸 빨리 반영하는 그럴 수 있- 가치주는 좀 천천히 온건하게 반영한다면 성장주는 6개월 동안 쉬었던 걸 불과 2주 만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을 빨리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주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조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2월, 3월까지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조정의 폭이 일정 부분은 예상해야 되는 조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조정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완전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윳돈이 있으면 소비재 쪽도 좀 투자를 하고. 지금 갖고 있는 배당전 소비재주도 강히 있으셔야겠죠. 예. 그러면은 저기는 이제 일단 FOMC 우리는 어제 또 뭐 약간 뭐 옵션 만기라는 두 가지를 다 이제 겪었습니다만 일단 FOMC 관련해서 아니 이제 뉴욕 시황에 그동안에 호키시 컷 약간 매파적인 금리 인하 이 소리가 나오더니 어제는 또 도비시 호키시 컷 비둘기적 매파적 인하래요. 그러니 어떤 그 비둘기적인 면도 있었고 매파적인 면도 있었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이해는 합니다만 한마디로 그냥 연준이 어떤 뭐 금리 통화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주저앉힐 일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죠. 제롬 파웰 의장 그 말 중에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지만 시장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또 데이터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는 경기 성장에 도움이 될 거고 지금 결국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지금 방점인 것 같아요, 미국은. 물가는 내년에 2.2% 정도로 안정될 거로 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뭐 물가도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근데 다행히 그렇게 트럼프가 지금 뭐 유조선도 납포하고 하여튼 원유에 대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좀 네. 제가 말이 좀만 부연 설명드리면 미국의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비용을 쓸까요? 그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신 문제잖아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담대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은 모기지라는 걸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내년도 물가가 안정적이냐 안정적이 아니냐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나 인하하지 않아 첫 번째 조건일 텐데 네. 그냥 우리는 투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샐러리맨 3분의 1 이상 자기 급여의 3분의 1 이상을 모기지로 낼 겁니다. 월세를. 네. 근데 월세가 그렇게 갑자기 오를 이유가 있을까요? 월세 1년 단위 저는 2년 단위 계약을 할 텐데 그렇죠. 네. 갑자기 그게 오를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특히 금리 인하 시기였다고 네. 본다면 올해 연초 이후로 지금 100bp 이상 인하가 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렌트비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그로소리, 생활용품 물가. 네네. 이건 좀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음식료나 뭐 야채 이런 가격들은 분명히 올랐겠죠. 커피도 가격이 올랐을 거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주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거든요. 품목별로는 작은 돈이잖아요. 예. 묶으면 큰 돈. 그래서 네. 그건 좀 올랐다고 보고. 근데 마지막 많이 쓰는 게 에너지 비용입니다. 아. 기름값도 무시 못하거든요. 예. 그렇죠. 마일리지가 워낙 긴 나라니까. 운전을 많이 하고. 근데 유가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내년도 물가는 렌트비는 안정적일 거고 유가는 내년 말까지 좀 더 저희는 54불까지 하락한다 보거든요. EIA는 52불까지 하락할 거라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렇다면 그것도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생활 물가는 좀 올랐겠죠. 네. 관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면 지금 내년 물가 상승률은 2.2%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만 보고 인하를 하면 되는 거니. 근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또 갑자기 11월은 줄었다가 12월에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라는 게 정확히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월의 의장 말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한 번, 두 번의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건 여전히 고용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할 수 있고 고용에 대해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보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빗인지 헛깃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에 대한 것이 중론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전도편은 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도편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의원들은 금리 인상에도 2명인가 3명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한 번, 두 번의 인하에 물려 있어요, 아직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좀 그래서 도빗이 헛깃이 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중간값으로 볼 것 같으면은 내년에 한 번인데, 근데 살짝 이렇게 전 분포를 보면은 두 번 내려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상은 없다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20이나 무슨 뭐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음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금리 인상 쪽일 거다 쪽으로 자꾸 이렇게 컨센서스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미국 혼자 내리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환율하고 어떤 국제 간 자금 이동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이버전스 아닌가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20이나 아니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맞아요. 이제 일본도 그런 이제 식으로 올릴 올리고 판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낮추고 또 특히 내년도에 미국이 의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롬 파웰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친 트럼프 정부 인사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진짜 2번 또는 3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되면 그 해당국의 환율은 낮아지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다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 코로나 때 금리 급등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낮출 룸은 있죠. 저희 나라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5%포인트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는 원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금리가 높다는 걸 리스크와 리턴 개념으로 보면 원래는 성장국가, 이머징 컨트리들이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우리나라 90년대 중반에 환율이 뭐 800원일 때도 금리는 9% 8%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 그때 미국 금리는 3% 예. 2%대였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는 그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높게 받는 거고 안정적인 선진국은 안정적인 대응에 금리가 낮은 거죠. 기회비용의 효과로 보면.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이거는 또 경제학적으로도 저도 경제학을 공부를 저는 경영을 전공했지만 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받아는 드리는데 뭐 가장 근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3.5에서 3.75라고 보면 뭐 50bp를 낮추고 75bp를 낮춰도 우리나라 금리랑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본 유출에 대한 부분은 우려스는 거 맞죠. 특히 이 유로하고 달러 같은 경우 그럴 수 네네. 있는데 아시아 통화국하고는 좀 별개 문제가인 것 같고 일본도 지금 기준금리 올려도 아직도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올리는 와중에 이 올리고 낮추면서 그때 각 자금 유입이 된 건 맞죠. 그 델타 값 때문에 무슨 네. 아실 겁니다. 누구는 낮추고 동시에 누구는 올리기 때문에 그 어떤 약간 차익이라는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미국 금리가 높은 거는 조금 난센스인 건 하죠. 아니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요즘 보면은 유로도 강하고 뭐 엔도 자꾸 이렇게 달러엔 환율도 이렇게 슬금슬금 자꾸 아래쪽으로 엔 네. 강세 쪽으로 보려고 그러고 위안도 강하고 뭐 이런 식인데 우리가 같이 안 내려가니까 우리 환율만 예. 특히 어제 오후에 환율이 팍 뛰면서 지수도 좀 밀리는 느낌이었는데 무슨 특별한 뭐 모멘텀이 있었다고 보세요 어제? 아니, 저는 사실 외환 시장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화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좀 1,460원이나 뭐 글쎄 내려가 주는 게 10원이라도 제일 뭐 하락할 줄 일감인데. 알았는데 그게 하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만 차이만 갖고는 인정 못 받는다. 네, 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모르는 몇 회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해외 투자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미국의 투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 금액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뭐 SK랑 GM이 배터리 뭐를 분리해서 서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뭐 이런 뉴스 JV 결별설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미 투자가 지금 트럼프 정부 있기 전보다 엄청 많았어요. 예. 그렇죠?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에만 배터리 투자한 게 아니라
그간 10년간 보면 유럽에도 공장을 지어야 되고 동남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캐펙스한 투자를 한국에 투자하는 거의 20%가 안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많은 10대 그룹의 대부분이 해외 투자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네. 그럼 이게 다 애와 유출이거든요. 네, 네. 워낙 약세의 요인이었고 네. 그게 누적돼 왔다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계속 5대 동안 존재하면서 나오는 구조적인 자본 이탈, 한국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정부도 좀 여기서 충분히 이제 많이 경계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경제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또 플러스 앤 콘스가 있잖아요. 사회자님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 원화의 약세가 분명히 저희한테 나쁩니다. 왜 나쁘냐?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뭐 유가 좀 낮아져서 에너지는 좀 덜 부담스럽지만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그래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원을 사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그럼 이 양쪽에 다 환율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대차나 반도체나 조선기가 다 달러 베이스 수출하고 원화로 역산해서 우리 은행에 넣는다면 우리 매출이 늘어나는 거, 영업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토요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해외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격 경쟁이 옛날 같지는 않죠. 다 해외 공장을 짓긴 하지만 얘 말은 뭐냐면 일정 부분은 또 양쪽의 환율이 있기 때문에 자연 해지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으면 일단 수입 물가가 먼저 우리에 영향을 주니까 좀 안 좋은 건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율이 1,600원 간다 뭐 이런 낭설이 좀 일부 있고 네. 막 하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고 있지 않는 건 우리는 수출 경기가 너무 좋다는 점이죠. 자동차 수출, 그다음에 조선,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백로그 수주가 많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원화 환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권 그리고 그동안 누적적으로 있었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우리 배터리부터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투자권들이 있어서 그 투자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달러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결제해줘야 되잖아요. 말레이시아에 내가 새로운 공장을 졌는데 네. 공장에 임금을 주기 위해서 달러를 네. 결제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화 약세 요인은 일정 부분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내년도에 평균 환율이 1,480원으로 봤다면 어느 정도는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됐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4,119. 코스닥 보합권 예상됩니다. 93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상승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3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81,800원으로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9만 8천 원, 기아가 0.9%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HD현대중공업 56만 4천 원으로 0.8% 상승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7만 7,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가 92만 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6%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2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만 5,200원, 에코프로 호가는 12만 3천 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 19만 7,900원으로 0.8% 상승 예상되고 레인보로보틱스 47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0.6%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HLB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펩트론 27만 2,500원, 삼천당자 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24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보니까 종목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좀 그렇죠. 예. 예. 또 동시효과하고 또 개장 초 흐름이 뭐 비슷한 결을 보일지도 궁금하고 그 흐름이 오후까지도 갈라는지도 그거 하고. 네. 그러니까 저기 아까가 아니고 우리 이제 백 센터장님 나오시면 바소반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왜 애초에 로봇 같은 거는 왜 빠졌습니까? 사실은 모든 업종을 다 저희가 뭐 이렇게 추천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 한 27개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렇죠.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우주항공 로봇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긍정적으로. 저희가 최근 저희 하우스에서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추천 보고서를 낸 것처럼 최근에 뭐 인공위성도 발사 성공하셨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로봇은 여전히 좋게 봅니다. 다만 기술 격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미국 대비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캐치업을 할 거냐 문제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참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나오시는 패널분들마다 저는 매일매일 이제 패널분들이 아, 바뀌시니까 뭐 업종별, 뭐 2차 전지는요, 로봇은요, 뭐 여러 가지로 전기 전력은요, 반도체는 여쭤보면은 다 다르셔. 그렇죠. 예, 확실히 좀 그러니까. 네. 근데 로봇이라고 해서 지금 로봇도 뭐랄까 좀 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업종 아닙니까? 거기 보면. 사실은 옥석가리가 필요할 뿐더러 저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 네.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가, 로봇 생태계가 좀 예, 쉘로우하기 예. 때문에 좀 얇기 때문에 예. 옥석을 가린다기보다는 좀 더 매출이나 기술의 개발이 되는 기업들을 좀 더 찾아보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기업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을 찾아보는 노력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우주항공이나 로봇 테마가 아직은 불붙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전력기기처럼 이미 불이 붙었다고 하면 지금 있는 로보틱스나 지금 말씀드렸던 우주항공은 좀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켜볼 만한 산업의 내용과 네. 결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은도 여쭤볼게요. 금값도 뭐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네, 상황이고 예, 예. 은값이 보니까 사상 최고치고요. 예. 앞으로 추세가 또 궁금해져요. 저도 뭐 예.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금 가격이 지금 트라이 온수당 4,300달러 정도. 예.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금 가격은 계속 좀 더 가장 좋을 것이라 봤고요. 예. 다만 이제 재밌게 본 건 작년, 재작년이 거의 매년 50% 뛰었습니다. 재작년에 평균 가격이 2,500불인데 뭐 작년이 올해가 3,500불이니까 작년보다 올해 50% 이상 올라간 거죠. 예. 그 전에는 2,000불이 안 됐던 가격이 예. 2,500불이니까 또 50% 이상 올라간 거고. 예. 근데 이제 내년에는 상승률은 둔화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저희가 보는 평균 금 가격 자체가 4,500불이니까 지금보다 한 15% 정도 상승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상승폭은 둔화되면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채권보다 금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전쟁, 그다음에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건데 은가격 왜 말씀드리냐면 금가격을 말씀드리냐면 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금이 만약에 하락하면요, 네. 저는 은도 많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어요. 같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같이 은가격이 간다. 오른 이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리서치 센터가 보는 은가격 상승 이유는 두세 가지로 보네요. 첫 번째는 금가격의 상승에 대한 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숫자로 얘기하냐면 금가격을 분자해 놓고 네. 은가격을 분모해 놓고 한 거를 금은 차이라고 보는데 지금 4,300을 60으로 나눠 보면 네. 뭐 한 70 몇 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50배가 안 됐던 사이가 되게 많았고요. 예. 뭐 30배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은가격이 만약 50불일 때 금가격은 1,500달러였다는 얘기겠죠. 30배면. 그러니까 금값이 그만큼 많이 오른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은에 대비해서 금가격이 많이 올라서 예. 그 벤치마크 차원에서 보면 좀 말이 안 된다는 너무 괴리가 벌어져 있다. 그 네. 괴리율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용 수요가 일부 영향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가격 대비해서 은가격이 너무 싸 보이는데 뭐 오를 이유가 없을까라고 찾다가 보니까 데이터 센터나 그다음에 IT 제품에 대한 은의 수요가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보통 금은 산업용 수요가 5%가 안 됩니다. 전체 소비회로 보면 중앙은행이 비축 수요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은은 산업용 30%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그 금은 부분에 얘기를 개장하고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12월 12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하락했고 다우하고 S&P 500, 또 S&P 500 사상 최고치, 주요 소비재 금융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반면에 기술주에서는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어제 오라클, 오늘은 또 브로드컴 실적, 어닝콜까지 확인해 보셨을 텐데 오늘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4,123, 코스닥은 933, 양시장 혼조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이네요. 보니까 107,200원, SK하이닉스는 0.7% 떨어집니다. 56만 1,0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442,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합니다. 168만 4,0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1% 상승합니다. 지금 29만 8천, 지금 30만 원 다시 회복이 됐네요. 29만 8,500원 선에서 지금 30만 원 선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0.9% 올라갑니다. 7만 8천 원. HD현대중공업이 0.3% 하락합니다. 55만 7천 원이고 기아가 상승합니다. 12만 4,100원. KB금융이 12만 5,900원으로 0.8%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4.7% 하락합니다. 최근에 나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42만 5천 원까지 내려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3% 상승합니다. 17만 4,100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1.5% 올라갑니다. 11만 4,500원이고 ABL바이오가 19만 6,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좀 떨어집니다. 46만 8,000원.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0.3% 하락이네요. 현재 18만 7,800,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보합권이네요. 18만 7,400원. 코오롱 티슈진이 2% 상승합니다. 18만 6,900원. HLB가 4만 8,500원이고 펩트론이 좀 떨어집니다. 27만 1,500원. 삼천당제약이 1.9% 상승하면서 2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양시장 중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3.8% 올라갑니다. 76,300원. 그리고 DLENC가 3% 이상 올라갑니다. 44,350원. HDC 현대산업개발도 2% 상승합니다. 21,750원. 그리고 상지건설 3% 상승세고 GS건설이 2% 올라가고 대우건설도 1% 상승세, 삼성물산 지금 보합권이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건설주 위주로 테마성 느낌으로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보험주들도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미래에셋생명이 2.9% 상승 중이고요. 재보험사죠. 코리안리도 1.6% 오름세고 동양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다 1%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도 금융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양상이었고 오늘 철강주들 좋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가 18% 급등합니다. 지금 4만 800원, 세아제강도 3% 오름세고 동국제강, 현대제철도 1% 상승 중이고요. KG스틸도 지금 현재 1.2% 올라가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스틸리온 다 올라갑니다. 오늘 철강 쪽 흐름 괜찮고 우주항공 쪽도 괜찮아요. 세트레가이가 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VM도 13% 급등합니다. 31,650원. 스피어가 17% 급등하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7% 상승세고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 상승세. 한국항공우주도 2% 이상 올라가고요. LIG 넥스원도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 리조트 쪽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 느낌이 있고 파라다이스가 2.6% 올라가고요. 호텔 신라 1% 상승세입니다. 한화가 0.98%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71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969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202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74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0억 원, 19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10전 하락한 1,472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좀 모멘텀이 있는 섹터, 테마 쪽 움직임이 강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정민 앵커 보시기에 주도주가 뭐예요? 지금 요즘? 주도주요? 요즘 오늘 말고. 요즘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는 좀 오후 들어서 보통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약간 수급이 퐁당퐁당하는 느낌이에요. 퐁당퐁당하는 느낌? 로봇도 조금 움직임이 있다가도 금방 차익 실험 물량들 나오고 네, 오늘은 또 소비재 쪽이 음식료 섹터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금 얘기 그 정도 들었고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백영천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센터장님 아까 우리 금은 얘기했는데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뭐 마무리 더 할 게 있었나? 금은. 이게 은 가격 은. 결론적으로는 근데 올해보다 내년도를 봤을 때 그러면 원자재가 뭐가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15에서 2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 은은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아. 그 이유는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도 있지만 금 가격에 대한 괴리율 때문에도 은은 좀 더 올라갈 거고 특히 여기 산업용 수요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을 기반으로 네. 좀 더 은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은의 단기 공급량이 없어요 별로. 네. 다만 이제 은은 귀금속이 아니고 저축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장성으로 뭐 사지는 않거든요. 은은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하튼 은 가격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저기 그 차화정 하던 그 차화정 장세가 2010년 그 무렵 맞죠? 2009년, 10년, 11년 네. 그때. 예.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화학 에너지지만 그때 에너지스 때 했었죠. 예. 그죠? 그때 LG화학 기억나고 S오일 그때 10배 갔죠. 10배 갔죠. 네. 그리고 기아도 10배 갔고. 기아요? 기아차. 기아차. 기아. 그거는 그 정도 가지 그렇죠. 않았었나? 그 다음 기아가 한때 EV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있었어요 이슈가. 그러다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10배 갔었죠. 제 그래, 기억이 나요. 예. EV 발행이 잘 안 돼서 이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부터 상상을 못할 일이지만. 네. 저 뭐 그때 깊이까지는 모릅니다만 얼추 듣기로 그때 펀드 매니저들 기관에 계신 펀드 매니저들하고 또 약간 이 사모펀드 쪽하고 뭐 해서 다소 그때 뭔가 작품을 좀 만든 게 그 차화정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예.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여건도 그럴 만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우리가 코스피 5천이라는 이제 정부가 제시한 이 비전에 처음에는 오케이 하는 그 기대감으로 순식간에 4,200까지 왔다 말입니다. 2,300이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힘이 붙이면서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이제 5천을 향해서 갈 것 같은데 뭐 미국이 금리를 내려줍니다 이런 거 갖고도 지금 별로 힘은 못 쓰고 있고 네, 예. 그 뭐 제2의 차화정 비슷하게 그동안에 많이 해먹었잖아요. 태주 이방원도 했고 뭐 저기 반도체도 했고 금반지도 하고 했는데 제2의 차화정 뭐 이렇게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요? 차는 자동차가 가능성 보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화학 쪽은 도저히 안 됩니까 이제? 그쪽 전문이시잖아요. 과학적. 화학은 지금 네. 올해 연말까지 구조정원을 내고 네. 일부 롯데케미칼이나 뭐 다른 기업들은 이미 감산 조치나 산업 합리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화학은 그때 시대의 흐름은 중요한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업종으로 우리가 5,000포인트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예. 화학이나 정유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정유는 뭐 기름값이 왜 그러냐면 떨어진다면 뭐 그때만 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중국이 WTO 가입한 게 언제예요? 예? WTO라는 걸 가입한 게. 중국이 WTO 가입한 중국은 거 그동안 2000년도에 정확히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합니다. 그전에는 2000년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이 안 미가입 국가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북경 올림픽을 2008년에 열었는데 그전에 북경 올림픽 하기 이 기간 동안 세 개의 공장이 다 중국에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는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예. 이 시대였어요. 이 시대니까 유가가 20불에서 100불이 간 거고. 아하. 그러니까 정유화학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음흠. 화학 제품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 15년,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은 오히려 분산 국가가 되는 거죠. 중국이 있던 공장들은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항해 시대 끝났으니 이제 다른 산업을 보셔야 되는데 그 산업의 후보가 제가 보는 건 에너지 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력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건 전력기기나 그런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나 원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가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극한의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지구가 되고 있고 그럼 지구가 전형적으로 전기가 모자란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옛날처럼 활용을 할 수는 없으니 다양한 이 전기를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그거를 송배전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는 기업들이 모두 전력이라는 테마가 될 거고요. 그다음 바이오예요.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욕구가 나오고 있고 위고비 같은 제3, 제4의 위고비가 나오겠죠. 바이오 그 기업이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로보틱스, AI 이 세 테마가 아마 우리나라를 5,000포인트로 올려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 후보들은 있어요.
이미 전력기기는 있고 우리나라의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원전 관련된 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전력 테마가 전 계속 되게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력기기를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는 이미 삼바 셀트를 말씀드렸고 바소반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와 로보틱스인데 그거는 좀 더 발굴해야겠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업이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자재 쪽 하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력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면 이제 구리 가격 급등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네. 그럼 구리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리 가격은 조금 추정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렵다고 보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은가격이나 금가격보다 덜 오를 거로 봐요. 아 그래요. 제가 잠깐 화면만 네.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데 투자는 상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보시면 왼쪽 보시면 전 세계에서 구리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당연히 그렇고 중국을 합친 아시아까지 하면 거의 70%입니다. 그러겠죠? 네. 구리 갖고 재련도 해야 되고 구리가 제일 그렇죠. 좋은 건 전기 잘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구리는 어디에 쓰냐면 건설, 보시면 소비재, 전자제품, 인프라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 동파이프도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예. 그러니까 지금 부식에 강하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 전 안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최근에 어저께 뭐 공중파에서 구해줘 뭐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상하이의 공실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해 그 대도시에 학군 좋은 집 빼놓고는 공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이나 일부 제품에 대한 소비가 안 좋고 그럼 구리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는 세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만 구리 가격이 이제 최근에 오르고 좀 더 근데 강보합으로 올랐던 이유는 금가격과 은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요 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구리강산 신규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구리강산을 매년 신규로 오픈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25, 26년 보면 100만 톤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신규 수요를 보통 한 300만 톤씩 신규 수요가 나오는데 신규 광산도 200만 톤, 300만 톤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작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신규 광산이 좀 없었어요. 왜? 지난 2, 3년간 구리 가격이 정체이다 보니까 구리 광산 신규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리 가격이 강보합 가능성은 있죠. 근데 다만 27년, 28년에 또 이제 200만 톤 이상 신규 광산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AI 수요는 있죠. 구리에 대한. 근데 다만 신규 광산은 또 일시적으로 좀 줄었으니 수요와 공급에 둘 다 악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은 강보합 정도가 맞는데 은가격보다 금가격보다는 덜 오를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그러면은 이제 유가는 더 오를 일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 유가가 얼마였냐면 사회자님 보시기에도 올해 초 유가가 69불 정도 했어요. 예. 올해 1월 달에. 예. 근데 지금이 60불, 59불 막 이러거든요. 예. WTI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내년도 저희가 전망한 내년도 4분기 유가는 54불입니다. 54분. 4분기 유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수요는 뭐 그냥 1, 2% 정도 성장하는데 공급이 여전히 많아요. 공급이 많은 건 미국의 셰일가스도 있지만 오펙 플러스가 서로 카르텔이 좀 깨진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배신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돈이 필요한 러시아 입장에서 원유를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산에 대해서 약간 지키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펙 플러스 중에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뭐 일부 아프리카 국가나 아니면 중동 국가 중에 우리는 증산을 하자. 그래서 지금 증산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증산 조치가 있다는 거는 유가는 조금 더 약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마 화학 쪽 하셨으니까 센터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유가는 떨어져요. 국제 유가는.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환율은 뭐 가만히 있든지 좀 슬금슬금 올라요. 그러면 영락 없이 주유소 기름값 올라요. 네. 잘 안 내려요. 뭐 그게 있습니까? 주유소 기름 가격에 좀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까? 그건 예전에 뭐 MB 시절부터 했는데 저도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유 가격의 절반은 세금입니다. 절반. 알고 계시죠? 네네네. 특별소비세라고 예. 해서 지금 시중에서 저희가 이제 휘발유 주유하게 되면 1,700원 정도 낸다 그러면 뭐 850원은 세금인 거고 850원에서 거기에 정유사 마진 원가가 있는 거겠죠.
주유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유소 마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유가가 10% 빠졌으면 이 석유 휘발유가 10% 왜 안 빠지냐 첫 번째. 리맥스라고 미국 선물거래소에 보면 유가가 10% 빠졌다고 휘발유 10% 빠졌는데 안 빠졌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리맥스에 보면 원유 가격이 10% 빠졌지만 휘발유나 등유용 가격은 그렇게 안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제품 정확히 말하면 이건 원유고 그거는 석유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 가격은 원유보다 덜 빠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제 마진 일정 부분에 마진을 붙이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또 올랐으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보다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환율로 분명히 손실을 봤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가격이 뭐 정유사 이익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정유사 SO일의 2분기 적자였습니다. 2분기 적자, 3분기 또 흑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뭐 어떻게 가격을 뭐 컨택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제 BOJ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일본 그 2년물 금리가 18년 내 최고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러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이자 줘야 되니까 이게 또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해 주저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도 엔화 약세를 또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또 다른 엔화 약세 요인입니다. 사실은 또 다른 돌고 돌면 맞잖아요. 이자 비용에 부담은 국가가 경제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돌고 돌면 결국 엔화 약세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엔화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세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 좀 안 좋아져요 또. 채권에 대한 매력이 그래서 좀 복합적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장기적 이자 비용의 부담을 단기에 어떤 엔화의 약세 용인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맞물리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반등 중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4% 오르며 4,12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가까이 올라갑니다. 936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팔아냅니다. 1,107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반면 어제 강한 팔자 포지션을 취했던 기관 62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도 53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아냅니다. 21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기관 역시도 1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29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현재 철강과 건설, 생명보험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물공학과 전자장비와 기기 쪽, 건강관리 기술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건설 중소형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란 소식에 어제도 이쪽으로 투심이 몰렸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공공주택 사업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공사비 외 분양가가 낮아서 대형 건설사의 참여 요인이 크지 않은 반면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이쪽에서는 동부건설이 4.6% 강세로 6,070원, 한신공영이 5.8% 오름세로 12,040원대 거래되고 있고 우원개발이 5.7%, 상지건설이 1%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원종합개발은 현재 1%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이 소식의 모멘텀을 받으며 시멘트 관련주 역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삼표 시멘트가 6.6% 오름세로 4,420원, 모헨즈도 6.2% 강세, 거래가는 3,245원입니다.
SG가 1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8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외에 동양이 1.6%, 성신양회도 0.6%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우주 항공산업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에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스피어 같은 경우에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8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22.9% 가까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1,650원이고요. HVM은 우주항공 특수합금 공급 계약 연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역시나 22%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33,800원. 또 세트레가이가 15.3% 오르며 59,400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9%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1,190원이고요. 이노스페이스까지도 7.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47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주도 강세입니다. 특히 세아베스틸 지주가 급등하면서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증권가에서 미국 텍사스에 건설 중인 항공우주와 방사용 특수합금 공장의 완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세아베스틸 지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4,000원에서 44,000원으로 29.4%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현재 세아베스틸 지주는 23% 넘게 급등하며 거래가 42,250원이고요. 세아제강도 4%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24,200원, 대한제강이 4.5%, 동국제강 4.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까지도 2%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31,05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산타랠리 기대 심리가 되살아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어제 빠졌던 반도체 대형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지수 하단을 지지해 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 정책 기대감에 현대차 그룹주들도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성차 기업으로서 또 로봇주로서 현대차와 또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제 현대차가 이제 모처럼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끌고 주가도 막 출렁거리는데 이제 로봇 기업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그래요. 지금 자동차 기업으로서 또 경쟁력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하는 시장의 요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 팀장님의 견해도 한번 밝혀주시죠. 최근 들어서 네. 자동차 산업에서 예.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피지컬 AI. 중요한 네.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지컬 AI가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용 범위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활용이 대폭 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분야들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자동차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레벨 2 플러스를 넘어서서 로봇 택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역에서 얼마나 기술력을 보유하는지가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회사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서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서 블랙 GPU도 조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AI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택시 상용화 서비스 그리고 로보틱스를 공장에 실제로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술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입어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 주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 쪽을 보게 되면은 뭐 현대기아차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관세 영향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기술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래 기술력에 있어서도 현대기아차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입증한다면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그리고 좀 레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율주행 굉장히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 테슬라 그 감독형 자율주행 FSD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깔리게 되는 거죠? 네. 현대차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FSD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레벨 2++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입들을 해왔지만 글로벌 선도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대비해서는 뭐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최근에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뭐 화웨이나 샤오미부터 해서 뭐 샤오펑, 니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대비해서도 뭐 최소한 4, 5년 정도는 뒤처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그룹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면은 레벨 2+를 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검증이 좀 필요하겠죠.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대 투자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로봇으로 이렇게 엮이는 이유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다가 거의 뭐 현대차가 그냥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지분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지분율 90% 3사가 네.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정의선 회장님하고 글로비스 지분도 네네. 있고 해서 90%에 가까운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지배 종속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 종속 회사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어차피 보스턴 다이내믹스 내지는 로봇 산업 관련해서 그냥 우리의 경험상 학습 효과입니다. 그냥 현대차라고 해서 마치 알파벳이 그 안에 뭐 구글을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있는 그 모든 그 가치가 반영돼서 주가가 저렇게 가는 그거하고 다르게 혹시 또 로봇 관련해서 그냥 회사가 또 이렇게 쪼개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단독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높죠.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의선 회장 본인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저희가 또 지배구조 개편하고도 많이 연계를 지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했었을 때 로봇 기업의 중에서도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재원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 현대차 주가에 그렇게 꼭 부정적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차 그룹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 거기다 뭐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이제는 상승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자동차 글로벌 판매량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최근에 현대차가 800만 대를 피크를 넘었었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중국 쪽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네. 800만 대의 소폭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합산기 전기차 포함해서. 전기차 포함해서. 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쾌즘이라고 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도 종료가 돼서 실제로 테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있었잖아요. 현대기아차의 주력 시장이라고 네.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 시장인데 네네. 유럽 시장은 그래도 나름 성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 정도로 지금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보조금 종료가 9월 30일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소비자들이 선구매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 10월,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전년비 40에서 50% 정도 판매량이 감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본다면은 좀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쉽지는 않다. 지금 뭐 캐즘 구간인데 여전히 지금 현대기아차의 주력 시장에서는 판매가 그렇게 원활하거나 수익성이 올라온다거나 뭐 이런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다른 도요타나 일본의 도요타나 무슨 이런 데 비하면 우리 현대차 주가가 분명 좋거든요. 최근 보니까 미국의 뭐 GM이나 이런 쪽도 미국도 자동차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는데 이번에 한번 로봇 모멘텀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던 걸 어느 정도 그거는 했고 도요타 대비로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분명하고 지금 이제 중심에 있는데 시장에 여기 왜 또 현대차 하면은 또 수소였잖아요. 네. 요즘 보니까 뭐 넥소 신형도 좀 가끔 가다가 길에서 보이긴 합니다만 네. 요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수소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예. 활용 분야가 있는데 사실 지금 승용차 분야에서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또 같아요. 그거 갖고는 사실 돈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네. 지금 수소 충전 인프라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 승용차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수소 상용차, 뭐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도 스테이션 개수가 좀 제한적이다 하더라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 내 물류 같은 것들을 다 수소 트럭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각광을 갖고 있는 분야는 수소를 이용한 발전 분야, 에너지 생성 쪽이 굉장히 좀 핫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생에너지로 활용된 생산된 에너지를 전기를 가지고선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 저장된 수소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또 전력을 발동해서 가동을 하는 이런 굉장히 100%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공장 가동 등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른 어떤 ESS와 다르게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에너지를 물리적인 형태로 손쉽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게 또 강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전기차도 이제 굉장히 몇 년 전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하이브리드로 또 네, 추세가 글쎄. 좀 많이 옮겨가기도 네. 하고 네. 이러면서 기술 표준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리고 미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도에 대한 투자는 좀 계속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30만 원 선을 넘어서게 된 결정적인 그 모멘텀은 이제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소식이 나오면서였던 것 같은데 이 로봇 쪽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좀 더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막대한 인건비를 로봇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가능성. 네. 요게 이제 첫 번째인데 지금 메타플랜트에 시범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 신공장들은 다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는 더욱더 많은 로봇들과 중장기적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휴머노 로봇을 대체를 하는 이런 구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산 구조나 아니면은 손익 구조 같은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배구조 개편 측면하고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내 많은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복잡한 지배구조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 개편이 해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밸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테크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또 하나는 지배구조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밸류에이션 모멘텀 두 가지가 이제 로봇하고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신 김에 지금 이것도 한번 현대 오토에바하고도 엮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이제 연말에 정기 인사에서
현대그룹에서 이제 좀 그룹 차원에서 현대오토협에 좀 힘을 실어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로봇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으면서 현대오토협가 시세가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현대차하고의 그 어떤 뭐 관계라든지 지금 이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은. 현대오토에버 굉장히 전망이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회사는 그룹 내 IT 투자와 IT 서비스 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을 하는 SI 업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롭게 생겨나는 분야들을 보게 되면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 그리고 이제 로봇 관제 시스템까지도 앞으로 좀 비즈니스를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사 내에서도 사실 자동차 업황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속 성장을 지속을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실제 꾸준히 우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블랙웰 GPU를 현대차 그룹에서 대규모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서비스도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는 같이 오토에버가 하게 되고 그리고 로봇을 공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안에 그게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제하고 AS하고 뭐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또 오토에버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즈니스 영역이 좀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괜찮습니까? 보시기에 이 팀장님 보시기에 오토에버. 밸류가 사실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요. 지금 예. 30만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한 PER 40배에 육박하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업이익 대비 시총도 너무 큰 것 같고 솔직히. 그렇죠. 약간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이젠 전망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그 오토에버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런 IT 서비스 같은 것들을 다 턴키 방식으로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뭐 GPU를 구매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GPU를 고객사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오토에버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다 장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턴키 방식으로 고객사들, 그룹사들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액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게 로봇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운영 서비스만 제공할 수도 있지만 턴키 방식으로 로봇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다 현대오토웨어가 담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토탈 솔루션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 비즈니스랑은 또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좀 앞으로의 밸류는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 롤이 100%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확신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에 좀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아는 어때요? 주목해볼 신사업이 있나요 지금? 기아차도 사실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랑 네. 공동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모멘텀들이 다 기아도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젠 주도권을 갖고선 투자를 이뤄 나가는 거는 결국에는 현대차이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소수 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기아가 현대 대비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던 거는 굉장히 높은 고수익성, 고수익성 중심으로 기아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R&D나 미래기술 투자는 현대차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지금 수익성 개선과 어떤 주주환원 쪽이라고 한다면은 기아가 조금 더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미래 기술에서의 성과라는 게 좀 재평가가 되는 거라면은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유리한 이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보면 참 차가 이쁜데 디자인 측면에서. 예. 근데 저 요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요즘 좀 디자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 혼란. 예를 들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패밀리 룩이라 그러나 멀리서 봐도 저거는 벤츠, 저거는 BMW, 예. 저거는 볼보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현대차, 기아차에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옛날부터 좀 많이 지적이 됐었던 그죠? 부분인데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패밀리룩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헤리티지를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어떤 젊은 층들이나 이런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업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굉장히 정체된 상황에서 재구매율이 높은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패밀리룩,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모델과 별 차이가 없는 모델이 네. 계속 나오는 게 유리한데 이게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좀 더 파격적인 변화,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확장이 안 되거든요. 시장 그게. 확장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머징 쪽에서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현대기아차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기능들도 이제 접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상의 차이다. 꼭 이젠 그게 어떤 패밀리룩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현대기아차 그래도 디자인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이쁘죠. 네. 그리고 전기차나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새로운 라인업을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신선한 좀 파격적인 그리고 친환경차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좀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이제 그 로봇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그 종목들 얘기할 때 현대 오토에버 얘기 나왔었고 또 HL만도도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HL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차입이 좀 급증했다라면서 이거는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만도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미래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는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에 따라서는 굉장히 단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R&D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비용 구조가 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신규 투자를 하고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하고 미래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투자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수주 성과가 좋았었던 게 이제 만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부품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그 투자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투자 비용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성과 쪽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도 로보틱스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만도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조향 장치나 브레이크, 서스펜션처럼 차량의 어떤 바디 컨트롤을 하는 아이템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어, 통제,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도가 이런 기술력을 토대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북미에 있는 전기차 선도 업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도 좀 긍정적인 포커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또 왜 연초에 1월달에 보면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이게 컨슈머 일렉트릭 쇼. 컨슈머 일렉트릭 쇼. 그래 소비자 전자 박람회 이런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얼추 AI 보안 무슨 로보틱스 에너지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잡혔다는데 현대차도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현대차 그룹도 이제 참여를 하고요. 예. 메인 포커스는 아무래도 올해는 로보틱스 쪽이 로보틱스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근데 사실 현대차 말이 나와서 망정이지. 참 그거 하죠. 아니 특히 해외 나가가지고 현대차 보면 얼마나 반갑다고요. 볼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나 디자인 측면에서나 성능 측면에서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연비가 좀 딸려서 그렇지. 근데 제 멋이냐.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보면은 현대기아의 또 어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분발하는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주류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못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SNS상에서는 많이 보이더라 말이죠. 그런 것도 개선되면은 훨씬 또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또 주가 측면에서 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좋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좀 고압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형주들 힘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연기금도 나름 역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